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자 강원경찰이 범죄 확산 방지 알람인 강폴 알람을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을 몰래 찍은 사진에 필터를 적용해 외모를 비하하는가 하면 여성의 나체 사진에 이 학생의 얼굴을 붙여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춘천 MBC 시사 프로그램 여기 이슈 강원의 백승우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과 유포 피해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는 성착취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SNS로 벌어진 성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사회. 오늘은 5년 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렸던 대학생 기자이자 현재 반성착취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지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은지입니다. 예, 원은지 활동가는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가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은지 활동가님, 현재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잠입 취재 등 반성착취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시청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실래요? 네. 우선 2019년 여름에 N번방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에 잠입해서 네.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후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를 위한 추적을 함과 동시에 예. 이제 경찰과 협조해서 네. 이 가해자들의 단서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 뒤로도 N번방 사건 외에 있었던 텔레그램 안의 딥페이크 사건들, 네. 그리고 불법 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건들, 또한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던 여러 아동 청소년 성착취 사건들을 취재 보도했습니다. 예. 그 후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제보가 잇따라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건을 경찰이 더 열정적으로 수사를 해줄 수 있는지, 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취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처음에 이 디지털 성범죄를 좀 취재하게 된 계기는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언론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 좀 가장 이슈가 불법 촬영, 또 이제 버닝썬 사건과 같은 네.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또한 여성인지라 좀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좀 승화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이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단체 채팅방도 성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제보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의 나체 합성물을 공유하고 조롱한 가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활동가님께서는 해당 사안을 좀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N번방 사건을 처음 알게 된 2019년 예. 7월, 8월 그때부터 5년 전부터 이 텔레그램 안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판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특히 최근에 이제 10대 가해자들이 좀 많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네. 이제 많은 양육자분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네.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5년 전부터 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기세등등한 가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트리거가 없었을 뿐이지 만연했던 범죄였네요.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어떤 딥페이크라는 범죄가 네. 사람들에게 어떤 범죄인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성범죄이고 또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도 좀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네. 막상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좀 약하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이 범죄가 정말 중대한 성범죄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로 어떤 그 매체들,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사실 이 여기 이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알고 계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X, 이제 전 트위터죠. 네. 이런 카카오톡, 뭐 이런 여러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합성을 해서 텔레그램이라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범죄는 여러 온라인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SNS 사용을 좀 자제하자, 또 사진을 비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방향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고 더 큰 문제는 피해자 탓으로 그러니까 원인은 피해자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접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 피해자 중에는 네, 네. 온라인에 피해자가 올린 사진이 없을 경우에 그냥 이제 같은 교실에 친구를 몰래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불법 합성하고 유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공간이 아무리 온라인 공간에서 네, 사진을 네. 내린다고 해도 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네. 범죄에 대한 인식이 네. 전혀 이제 중대한 범죄다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이게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적인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활동을 하시면서 그럼 피해자가 뭐 자책을 하거나 더 좀 그런 경우도 좀 있었나요?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사진을 이제 SNS에 올린 것 자체를 뭐 그러게 왜 그런 사진을 올렸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다른 피해는 네. 이제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이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건데 네, 네.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잡기도 어려운데 뭐 하러 그렇게 그건 어차피 가짜인데 그냥 너가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 일 아니냐라는 식의 2차 피해 유발도 있었습니다. 예. 올 초에도 서울대에서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개인 신상까지 유포가 되면서 피해자가 끊임없이 조롱과 음란 메시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법 합성물 제작 실태가 좀 어떻고 이런 사건 사이에서도 좀 공통점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사건이 네. 2년 넘게 제가 그 안에서 그렇게 성착취,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그런 불법 합성물을 보내면서 네. 이제 어떤 음담 패설을 이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가해자와 제가 그 사람의 단서를 잡기 위해 2년 가까이 대화를 했습니다. 네, 그 대화를 하고 또 다른 어떤 불법 합성 대화방에 있는 가해자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여성을 본인들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어떤 성기나
아니면 어떤 성적 대상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저지르는 일에 죄의식이 없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배덕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도덕적인 그런 사회의 규율을 깼을 때 느끼는 쾌감 이 정도로 이 범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 가해자도 좀 만나 보셨는지 그들이 보기에 이제 평범해 보이는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의 재판 방청을 갔는데요. 네. 겉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나요? 그쵸.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텔레그램 안에서 끔찍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 네. N변방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5년이 지금 지났어요. 네. 지금은 좀 어떤 문제를 좀 대면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저는 5년 가까이 취재를 했고 또 네.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상황 그리고 일상 상황을 계속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으로 피해자분들이 느낄 고통 중에 본인의 피해를 성범죄 피해를 세상에 말했을 때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겠구나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저는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외면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중대한 성범죄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뭔가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법적인 사각지대 등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피해자들이 좀 용기 내서 본인의 피해를 증언하고 또 이 사회에 뿌리내린 이런 성범죄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범죄물에 대한 이제 보도를 보면 뭐 능욕이다, 뭐 제2의 N번방이다. 사실상 가해자의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표현, 어떤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이 불법 합성, 그러니까 딥페이크만 하다가 본인들끼리 이 딥페이크한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들을 유포하는 걸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 피해자의 반응, 그러니까 공포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불법 합성물을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면서 성을 착취하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박사방, N번방처럼 피해자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성착취까지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로 시작해서 성착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경계가 느슨한 그런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이 딥페이크가 가짜 범죄다, 가짜 성범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가해자들한테 좀 위협이나 협박도 좀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 딥페이크 사태가 이제 8월 말부터 불이 붙으면서 여러 제보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중엔 피해자들의 제보도 있지만 이제 저를 위해서 이 텔레그램 안에서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제보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어떤 기자들을 능욕하는 그런 대화방에서 뭐 원은지를 이제 딥페이크 할 사람을 구한다. 원은지 얼굴 사진 있는 사람 있냐? 이렇게 하면서 좀 저를 찾는 듯한 대화 내역을 제보받기도 했습니다. 끔찍하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사와 처벌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변화와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이 성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의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로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가해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라는 걸 국가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 본인의 범죄가 만천하에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 개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해주시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네. 분들 중에 이런 딥페이크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수사기관 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를 통해서 네. 도움을 받아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꼭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이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제 안내해주는 네.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네. 어디로 좀 연락을 하거나 좀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일단 각 지역에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네. 또 1366이라는 여성 긴급 전화 또는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여성 민우회 네. 또 YWCA 예.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예.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반성착취 활동가인 원은지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은지 활동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내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사건의 경우에 올해 23건이 접수되었고요. 현재 8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에 다수가 좀 10대인 경우가 있었고요. 현재 지금 14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제작사범, 그 허위 영상물을 유포했던 그 성인 대상 제작사범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형량이 상당히 3년 이상 등으로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지금 구형 단계도 한 3년 이상의 형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성범죄 특성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익명성,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비접촉성 때문에 피해자를 추적할 단서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추적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그래도 수집되는 증거는 하나하나 조사해서 실제 검거로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페이크는 과거 N번방 사건 때부터 불법 촬영물이 줄을 이뤘지만 당시에도 영상물 제작 관련한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링크, 그 소위 이제 다른 해외 공조 포털 등을 이용해서 그 링크, 소위 딥페이크 봇이라고 하는 그 제작 경로가 좀 유통 경로가 단순화되면서 이제 제작이 좀 쉬워지게 되면서 뭐 올해 들어 좀 급격히 증가하게 된 추세입니다. 그 링크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사진만 업로드를 하면 그 봇이 바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고 기다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기자님의 이제 사진을 바로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된 환경이 된 거죠. 그 링크를 타고 가는 게 특정한 링크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거기 링크 봇 자체도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라서 제작이 상당히 용이해서 저희를 비롯한 전국 각 청에서는 그 링크를 차단하고 추적하는 데도 지금 수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해외 플랫폼이고 특히 그 해외 플랫폼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특정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 공유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들 지금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그 접촉 루트라든가 아니면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라든가 그런 국제 공조 방안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니지만 기본이 되는 원래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만들어진 영상물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정교하고 어떻게 보면 실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이 아님에도 이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책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만으로도 실제 피해를 입은 것 같은 좀 큰 피해를, 심리적인 피해를 좀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 접수하면서 당연히 피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정을 하고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의무적으로 영상 삭제를 지원이라든가 피해자 심리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기관들을 필수적으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 초기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영상이 어느 정도 단계 안에서 검거가 된다면 그 영상 차단은 막을 수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그 방심이랑 협력 체계를 통해서 그 피해 영상물을 등록하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단은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으로 원래 피해자의 손을 벗어난 공유까지 확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저희들이 유포를 해서 걸러내더라도 그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유, 확대, 재생산된다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자를 검거, 추적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외에도 영상 삭제나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삭제 지원하고 있는 방심이라던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던가 연계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고 그외 피해자 심리 지원에 필요한 기관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인데 실제로는 처벌 형량이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서라도 사실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생각하신다면 그 호기심에라도 자기가 우연이라도 알게 된 제작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거를 당부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단톡방에라도 누군가가 그런 글을 올렸다면 즉시 신고하시고 그 단톡방에서는 탈퇴하시거나 하면서 그 참여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비치는 곳에 그림자도 생기는 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많은 가능성을 열기도 했지만 그만큼 범죄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의 엄영숙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원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정별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에서도 이런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는 물론 많은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성범죄가 어떤 양상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 사례와
양상을 분석한다면 어떻게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 피해 유형으로는 음란물,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이나 정치적 악용 등 무궁무진합니다. 네. 최근에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잖아요. 인하대학교에서는 2020년에 텔레그램 채팅방을 네. 운영한 것이 있었는데 무려 1,20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서 여학생들의 얼굴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여학생들의 이름, 신상 등이 다 고스란히 공개가 되었고요. 네. 또 요즘에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목소리를 활용을 하는 보이스피싱, 네. 그리고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까지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 범죄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게 왜 범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가 좀 어떤 건가요, 대표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왜 성범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 인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처벌이 좀 약하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쫓아가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습득하는 데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 어디나 터지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 1인 1폰이 아니라 요즘에는 1인 4대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완벽한 환경이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특히나 10대들은 호기심도 많고 지금 그 또래 문화 형성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로 하다 보니 이게 쉽게 번지게 되고 그리고 확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 교육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보고 나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그 피해자가 성인 여성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심지어 남성까지 남성에 이를 그런가요? 정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피해 회복도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참 심각한 점이네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10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충격적인데 변호사님 왜 이렇게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고 또 이제 피해를 당하는 걸까요? 최근 청소년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무려 44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이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고 또 장난처럼 접근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적발이 되면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이게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놀이로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이 학생들을 보면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이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나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심지어는 내가 조금 소외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협박을 통해서 더 자극적인 거를 만들어내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속해 있으려면 혼자 소외되지 않고 속해 있으려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무리에 속해 있기 위해서 만든다. 그리고 그 만들어내도록 하는 아이들은 협박과 그리고 온갖 수모를 주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더 확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변호사님,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비해서 법적인 대응이 좀 다소 좀 늦어진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현재 뭐 국내 디지털 성범죄 검거 현황이나 법적 뭐 대응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 네, 최근 4년간 허위 영상물의 발생 건수는 2021년에 156건, 2022년에 160건, 그리고 지난해 180건을 넘었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무려 29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늘고 있네요. 네, 이 중 검거 건수는 2021년에 74건, 22년에 7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93건에 이르렀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46건에 달한다고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생겨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충분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현재 처벌할 수 있는 정도와 수위는 좀 어떻죠? 네, 딥페이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딥페이크 영상물이 뭐 사기나 협박, 기타 범죄에 이용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이는 초상권 침해 문제도 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 역시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3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법적 영역과 더불어서 사회적 인식 수준 좀 어떻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호기심, 또는 장난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아직은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 좀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각종 메신저와 공유 사이트 그리고 일상 속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 대표님께서는 이 주제로 이제 강단에 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제 한 남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아닌 이제 혼자 자취를 하게 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기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다가 그 속에서 연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연인과 깊숙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깊숙하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있는 이런 깊숙한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그래서 서로 말을 거르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깊숙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 얼굴이 궁금하다, 내 사진을 보내겠다 하면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자기의 사진을 보내게 된 거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서로 수위가 조금씩 높은 사진으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사진도 보내고. 근데 그 자기 사진을 보낼 땐 왜 그렇게 보내냐면 이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도 자기 사진을 마음껏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갑자기 이 연인이 잠적을 한 거죠. 한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잘 있었냐. 내가 그동안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나 사실은 네 그 사진을 네 지인들한테 나 유포할 수 있다. 나 너가 어느 학교 다니고 무슨 과인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내라.
아니 이 친구는 사실 이게 지인들한테 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피해자로서는 네, 감당하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알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까지 다 주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면서 가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게 됐고 이 사실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네.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설명하신 게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례인가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 학생이 자기가 겪으면서 이걸 말을 하지 못하게 네. 되는 이 분위기 조성이 네. 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부모님께 아마 처음에 용돈을 많이 가져갔을 네. 때부터 네. 말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본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혹은 또 이 경제적인 착취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심각한 폭력이 아닌 네. 이런 경제적인 착취까지로 이어진다라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특히 SNS가 전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네. 피해도 또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그 가장 심각한 유형은 저는 그루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루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길들이다, 고양이나 말 뭐 이런 동물들을 길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범죄 악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용어는 지금 바뀌었죠. 성착취 네, 목적 네, 대화로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범죄가 굉장히 저는 재질이 정말 아주 안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이 범죄를 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SNS에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관심사 올리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을 보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물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필에 강아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아지한테 분명히 관심이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단계인 거예요. 2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강아지 얘기를 하니까 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피해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심리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이해를 해줍니다. 공감하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하다 보니 이 피해자들은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강아지 용품을 갖고 있는데 쓰질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니네 혹시 집 주소 알려줄 수 있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소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이루어지는 네. 범죄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소를 보내고 받고 되고 신상 정보를 이제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해자 욕구를 충족이 됐다고 하면 3단계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진을 보내고 네 사진을 줘라.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까처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죄책감이나 이런 거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상에 있으면은 이 보이는 범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다 보니까 범죄의식이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도 이 그루밍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몇 년 전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루밍 통해서 만났는데 납치가 돼서 네, 며칠 뒤에 네, 충주에서 맞습니다. 발견된 맞습니다. 예. 사건도 네, 있었잖아요. 이 사건도 그루밍 사건이죠. 예. 그렇다면 현재 그 법적인 테두리를 통해서 충분한 좀 예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계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도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범죄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법과 제도의 특색으로는 그 범죄를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지난 19일에는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을 이용한 영상물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이는 쪽으로 법안이 개정안이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 법안도 지금 심의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5일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지금 관련 소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점차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 대표님. 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 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범죄 그 피해 이후에 회복을 위한 제도나 지원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중간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이제 상담 지원, 그리고 이제 삭제 지원, 그리고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각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분들이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다양한 지원들이 있으니까 제발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나쁜 손길도 많지만 도움의 손길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제발 밖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또 이제 필요한 제도는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제도는 지금 사실 그 여가부 그 특화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가 전국에 한 14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강원도가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지원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는 거라 이건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스톱 시스템. 한 번에 이 피해자들을 다 구제하고 보호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이 센터를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함께 상주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전문가 양성과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자꾸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처벌 강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감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감형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초범인데 초범이니까 강력하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신미약. 심신미약이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이런 범죄를 본인이 인지하는 거는 그만큼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진짜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서 강원도 4개 시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좀 해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 협약을 통해서 좀 예방과 단속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에 방지,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욱 중요한데요.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험성, 처벌 수위 등을 정확히 알려줘서 경각심을 만들고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온라인 메신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난히 그 텔레그램 메신저가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메신저 서비스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플랫폼 사업자한테 유해 콘텐츠를 유포하지 말도록 막을 의무나 이를 어길 시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플랫폼 등의 책임을 강조한 법안인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개정안이에요. 네.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점을 워터마크처럼 분명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채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에서 텔레그램 측하고 또 연락망을 구축해서 좀 범죄에 좀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텔레그램은 기존에는 어떤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폐쇄적인 네. 태도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네. 실제 우리나라 경찰도 단 한 건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폐기를 한다면 일단은 텔레그램에 기반한 범죄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서버를 둔 성착취물 유통 채널인 소라넷이 이런 사건 네. 국제수사 공조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데 네. 그때 그 플랫폼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으로 고스란히 옮겨갔거든요. 잠깐은 텔레그램 방침 변화로 잠깐의 축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한계로 인해서 조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엄 대표님께서는 그런 플랫폼 그 기업들의 좀 제재하는 좀 수단이나 이거 근본적으로 좀 막을 대책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법 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협약도 그렇고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공조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모두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네, 인식하고 네, 있다는 네, 네.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안을 만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하게 좀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익을 창출해내기 이전에 건강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제재가 가능하지 여기 민간에서 아이들 보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는 교육은 얘는 아이들이 안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교육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에서도 그 협약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협약 내용이 그냥 지금 이슈라서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촘촘하고 세밀하게 실천 가능한 내용들로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조례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라고 좀 바꿔서 이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도록 저는 실천이 좀 됐으면 합니다. 두 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끝으로 오늘 이슈 다루면서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를 감지하고 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자 정보 등을 삭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 나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인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했을 때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자녀분이나 혹은 가족, 누나, 동생, 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가서 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그렇죠.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면 내 가족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정말 많은 고통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전 국민이 힘을 똘똘 모아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특히나 성과 관련된 거 사람을 상품할 수 없고 대상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 나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힘을 조금씩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더 편리한 삶, 더 공평한 사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류는 오랜 세월 연구하고 개발하며 거듭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한 기술이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겠죠? 기술을 잘 사용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시광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